학부모님들이 전문가들은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이게 사실 가장 궁금하시거든요. 아이들 영어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계신지. 제 이야기를 들으면 어머님들께서 마음이 좀 놓이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방치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학원에 오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 친구를 만나더라도 쟤는 영어를 좀 잘할 것 같은 특성이 있다. 이게 전문가 눈들에 보이실 것 같거든요. 최근에 만났던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영어를 오래 했던 친구는 아닌데 여기 모신 분들이 날고기는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은 참 마음대로 안 돼. 어떤 부분이 어려우셨어요? 사실 영어책이나 한국어 책을 좋아하는 거 만드는 건 부모의 희망인데 사실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진짜 많은 분들이 아마 포기하실 거란 말이에요. 노력 없이 원서 매니아가 된 아이들은 저는 많이는 못 본 것 같아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너무 어머님들 경험이신 거죠? 그죠? 상담을 거의 안 하시죠. 상담이 짧아요. 5분 컷, 5분 컷. 자, 그럼 절대로 피해야 될 영어 학원도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들이 보시기에 저 학원은 너무 양심 없다. 5학년 갔다 오는 어머니한테 들어오면 거기 원장님 그랬대요. 괜찮다고. 형들이랑 누나들이랑 배우면 그 친구들의 생각을 얘가 받아먹고 더 좋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친구 2학년인데 5학년이랑 이런 거. 노코멘트 할게요. 어떤 내용을 궁금해하실지 몰라서 다 준비했습니다. 교집합 속의 코너죠. 런웨이 오늘 4편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요. 영어 학원장이자 학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 영어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케이스는 이런 영어 학원을 보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영어 학원은 절대 보내서는 안 돼요. 이런 내용을 비롯해서 집에서도 학원에 다니지 않고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영어 공부 꿀팁까지 영어 교육 전반에 해당하는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네 분의 원장님들을 모셨는데요. 세 분은 현직 지역 1타 영어학원 원장님들이시고요. 한 분은 전직 학원장이자 현재는 온라인에서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듣고 아이들의 수업도 진행하시는 영어교육 전문가십니다. 그러면 한 분씩 각자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파에서 말하기 쓰기 전문 초등 영어학원 운영하고 있는 백광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구에서 유치부터 초등, 중등 친구들과 함께 원서를 통해서 영어 학습을 하고 있는 조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동작구에서 초등, 중등, 고등 영어 전문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진희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문당 지역에서 초중고 아이들 가르쳐왔습니다. 현재는 유튜브 채널 골라줄게 영어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학부모님들 상담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십사 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원장님들 다들 학원장이자 학부모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요 질문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전문가들은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이게 사실 가장 궁금하시거든요. 아이들 영어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계신지, 학원을 보내신다면 어떤 학원을 보내고 계신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 어머님들께서 마음이 좀 놓이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방치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영어 유치원을 5, 6개월 다니다가 잠깐 쉬었다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지금까지는 저희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나요? 선생님들께서는 좀 뭐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는데 즐겁게 다니고 있어요. 그게 사실 초등학교 때는 되게 중요한 점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전 현재 초4 여자친구 한 명이 있는데요. 저희 아이도 제가 운영하는 영어 유튜브를 졸업을 하고 지금 저희 초등학원에서 4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만 둘이고요. 큰 아이는 중3이고 작은 아이는 초3인데 첫째는 저희 학원에서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다양한 밖의 경험을 해봤고요. 둘째는 저희 학원에서 하고 있고요. 이 친구는 지금은 잠깐 쉬고 있습니다. 왜 쉬고 있죠? 체력적인 이슈도 있고 쉬지 않고 했더니 다른 것들이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저의 기준에서는 하고 싶을 때 시키는 것이 맞다라는 주의가 조금 있어서 지금 잠깐 쉬어도 큰 무리가 없겠다 해서 지금 쉰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불안하진 않으세요? 전혀요. 오, 진짜요? 네. 나중에 불안하게 방치는 안 하겠죠? 원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제 주변도 그렇고 본인 아이는 본인 학원에 잘 안 보내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부모로서의 고민사항 아닐까 싶은데 아이의 약점이 현장에서 많이 보이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사실 영어 학원이 다니다 보면은 좋은 학원들이 다 비슷비슷하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이를 우리 학원에서 했을 때 가장 큰 단점 2개는 하나는 선생님들이 원장님 눈치를 보느라고 우리 아이한테 해야 될 학력이나 이런 거 제대로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내 아이가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원장 아이를 어떻게 다 잘해요. 근데 만약에 다른 어머님들이 원장 아이라는 걸 아는 순간 저 아이가 잘하면 잘 가르치나 하고 못 가르치면 못 가르치나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부작용이 되지 않을까. 저희 학원 선생님들은 일이 많을 때는 제 아이가 제 뒤로 밀리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쵸. 나중에 늦게 해도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맞아요. 하고. 상담 전화 제일 늦게 오지 않나요? 아무래도 본인 커리큘럼을 운영하다 보면은 커리큘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시니까 케어를 직접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얘한테 먼저 시도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좋은 거, 새로운 거 있으면 얘를 먼저 시켜보고 좋다 이러면은 적용하고 그런 것도 있죠. 아무래도. 엄마의 교육 철학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아이일 수도 있고 그 아이로 인해서 학원이 발전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우리 아이 영어 교육에 있어서 나는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거는 정말 목숨처럼 지키는 게 있다 이런 게 있으실 것 같거든요.
오늘 아침에 저희 아이가 지금 미국에 있는데 아이랑 전화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시켰다고 하지만 아이가 도움이 된다고 느꼈을까가 궁금하더라고요.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엄마가 줬던 가장 좋았던 거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많으면 3-4번씩 광화문의 교보 명풍이라든지 도서관을 가는 걸 좋아해요. 그게 놀이처럼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연장선에서 책을 좋아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거, 그걸 좋다고 하고, 두 번째는 포스트잇을 사용해서 단어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게임이었어요. 제가 틀린 단어를 써서 붙이면 아이가 그걸 고치고, 그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고, 앉아서 학습시킨 적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재미있게 뭔가를 해줬던 거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둘째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아마 귀차니즘이 있으신 부모님들한테 맞을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세요. 네. 아이가 숫자다 보면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물어보면 웬만하면 안 알려주거든요. 한번 찾아보라 그러기도 하고, 모르는 게 당연하다. 초등부는 시행착오를 겪는 시기, 그리고 좋은 학습 습관과 태도를 갖는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뺏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해줘요. 선생님들은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학생보다 모른다고 하고 배우려고 하면서 선생님한테 예의 있게 잘 물어보고 설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그런 학생이 훨씬 좋아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런 게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좀 편합니다. 근데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수학에서도 질문의 중요성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질문을 안 하는 애들이 훨씬 더 많아요. 개입을 하면 선생님들은 그 숙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잘하는 줄 알아요. 수업 때는 약간 이해 안 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잘하네? 이러면서 차라리 다른 아이한테 더 눈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약간 틀리는 게 보이거나 모르는 게 보여도 개입하지 않는 것들이 중요한 자세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종합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본격적으로 영어 시작하기 전에 언어로서의 영어 그릇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중심은 당연히 독서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영어 책을 많이 읽히고 읽은 걸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로 자꾸 해보고 들어보고 하는 것을 초등학교 시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환경에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어렸을 때는 집에 수박 모양의 빈백 소파가 큰 게 있었거든요. 거기서 책을 같이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이는 거기가 책을 읽는 공간이 돼버려서 거기 앉아서 책을 읽으면 집중이 가장 잘 된다. 그래서 어느 순간 조그만 테이블 놓고 간식을 놔줬더니 또 거기서 간식을 먹으면 생긴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지트가 돼요. 네, 그러면서 이번에는 어떤 간식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식을 바꿔줬더니 책 읽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어지고 지금은 바로 앞에 있는 주민센터 도서관 조그만 데 가요. 제가 학원이 아예 없는 요일을 만들어주거든요. 그 요일은 놀다가 도서관 가는데 거기 동그랗게 다람쥐통 같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아예 스팟이 돼버렸어요. 아이가 책을 거기 가서 읽으면 가장 몰입이 많이 된다. 그래서 책을 그냥 읽어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이가 책을 읽기 좋아하는 환경적인 스팟을 만들어주는 거에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집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포인트들을 잡아가지고 지도하면 좋다라는 경험담을 나눠주셨는데 사실 학원에 오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 친구를 만나더라도 쟤는 영어를 좀 잘할 것 같은 특성이 있다, 보인다. 이게 전문가 눈들에 보이실 것 같거든요. 수학 같은 경우에도 딱 보이는 게 있어요. 영어도 그게 있으신지 궁금한데 어떤가요? 최근에 만났던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영어를 오래 했던 친구는 아닌데 정답에 매여있지 않다는, 그래서 영어를 쓸 때도 말할 때도 주저함이 없고 그런 친구들이 좀 특성을 봤던 것 같아요. 키우려면 어떻게 부모님이 하셨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런 오픈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I go to school 했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ED만 붙이면 다 가온 줄 알잖아요. 제일 많이 하는 게 I am agree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즉시 가르쳐 준다기보다 아이가 답을 찾아갈 수 있게끔 기다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초등학생의 가장 꽃이 아니고 초등학생의 어머님들께서 너무 급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얘가 지금 당장 수능을 100일 앞둔 학생이 아니고 네,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셨을 때 아이도 뭐 동으로든지 뭐 북으로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그런 열린 사고들을 표현하는 거에서 얘 영어 잘하겠는데? 근데 그런 아이들이 국어도 참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가끔 레벨 테스트 보러 오면 영어 잘할 것 같아요. 이럴 때 있어요. 그 특징이 하고 싶은 얘기를 잘 전달하는 아이. 설명할 때나 그럴 때 이제 AI 시대 때문에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렇게 하잖아요. 초등 때는 큰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한테 잘 전달하는 그것만 해도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 상대방한테 잘 말하는 것도만 해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국어든 영어든지 간에 되면 나중에 단어가 쌓이고 구조가 쌓이고 하면서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자기 것들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런 것들을 주로 시키시는구나 라고 힌트를 얻으셨다면 이제는 이거는 절대 안 시켰다. 저는 억지로 시키는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까 둘째도 지금 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이라는 거는 단지 12년이 아니잖아요. 롱런을 할 수 있으려면은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스스로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아이들은
사실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관찰했을 때 영어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지쳐한다, 억지로 하고 싶지 않다 이러면은 과감하게 의견을 존중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방치랑은 엄연히 다릅니다.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아이들이 문제풀이도 많이 하고 단어도 암기를 해야겠지만 초등시기에는 억락없는 기계적 문제풀이나 무한 단어 암기는 절대 시킨 적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초등시기에 잘 되면 아이들이 중학교 들어갈 때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고 단어를 학습하고 문법을 배워야 할 시기에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초등 영어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최대한 지향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럼 단어 암기는 초등 고학년 때부터 시작해도 괜찮다. 원서인다고 단어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스토리 안에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와서 단어 학습도 하고 당연히 문장도 만들어보는 학습은 하지만 맥락이 없이 그냥 문제풀이나 암기에만 위주한 학습은 시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억지로는 안 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이들이 하기 싫으면 하지만 이것도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공부 근육이 잘 갖춰진 친구들은 그런 말을 좀 덜 하겠죠. 일단 그 원인이 뭔지를 보통 봐야 되는데 대부분 거부할 때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좀 어려울 때인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아이들도 부모님한테 실망시켜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게 친구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또 뭐가 불편해서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포장을 해서 할 때가 있거든요. 실제 그럴 수도 있지만 부모님들께서는 무엇보다 아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뭐 그럴 때 아이한테 하는 마법의 단어가 있어요. 아빠도 사실 아이가 이거 볼까 안 볼까 모르겠는데 그런 사실이 있었든 없었든 무조건 아빠도 사실 옛날에 진짜 단어가 싫을 때가 있었는데 너가 드디어 그때가 왔구나 그러면서 그래 이때는 좀 쉬운 거 괜찮은데 아빠도 지나다 보니 이렇게 하니까 또 극복할 수 있고 하게 되더라. 해볼 수 있겠니? 그러면 좀 해본다고 하기도 하고 그때 안 한다 그러면 그때는 더 이상 이제 지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 모신 분들이 날고기는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은 참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어려웠어. 이런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면모들을 보여주시면 학부모님들이 보시고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전문가들도 저러네. 위안도 받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이 어려우셨어요? 사실 영어책이나 한국어 책을 좋아하는 거 만드는 건 부모의 희망인데 사실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정말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도 저도 그렇게 만들고 싶었는데 사실 쉽지는 않은 거예요. 안 읽는 건 아닌데 엄청 좋아하거나 알아서 읽지는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하게 할까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한 페이지 너가 읽고 내가 읽고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대화를 많이 해준다던가 그리고 집에다가 스티커 차트 같은 거 아니면 쿠팡에 보면은 뽑기 차트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붙여놓고 엄마랑 같이 작은 보상. 30건 읽기, 뭐 100건 읽기 한 다음에 성공하면은 그거를 떼서 5등 하면은 엄마의 허브. 별로 효과 없었을 것 같아요. 대신 1, 2등을 좋은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맨날 1, 2등을 나올 거라는 기대감에 또 책을 읽고 5등이 많이 나와서 그렇지. 그래도 1, 2등 나올 때까지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의 어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자극을 줘야 되는 것 같아요. 또 아이들이 머리가 크니까 동기부여가 지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아이들이 머리가 크면 즐거워서가 아니라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대화를 통해서 너가 그래도 열심히 하면 너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계속 대화를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원장님 저렇게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많은 분들이 아마 포기하실 거란 말이에요. 저런 노력 없이 원서 매니아가 된 아이들은 저는 많이는 못 본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현재 미취학이나 저학년이라면 그 시기에만 조금 고생하시면 어느 순간 스스로 책을 읽는 걸 터득했을 때 그때부터는 좀 쉬워질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만 조금 해주시면 돼요. 되게 인상 깊었던 어머니가 있는데 저한테 컨설팅 처음 받고 6개월 만에 AR 뭐 2점에서 5점을 만들어 왔나 막 이러셨어요. 그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쭤봤더니 학교 끝나자마자 잡아다가 앉혀서 읽혔다고. 맞아요. 그런 식의 압도적인 읽기량 그게 부모의 노력이죠. 저는 지금 중3 남자아이를 아까 걱정하셨던 시기가 왔거든요. 초등부 어머님들을 뵈면은 얘는 지금 잘하니까 내년도 잘할 거고 우리 아이는 중고등 때 날 속썩이지 않을 거야 라는 어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으시거든요. 마치 에이스 침대처럼. 근데 그 믿음이 진짜 금방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어머니 이 아이가 첫째인가요? 둘째인가요? 어머님이 고등부 아이를 좀 키우셨다라고 하면은 우린 소통이 잘 돼요. 근데 이 아이가 첫째다. 어머님이 벌써 의욕이 충만하시고 너무 준비가 되셨다.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어머님도 경험이신 거죠? 그죠. 상담을 거의 안 하시죠. 상담이 짧아요. 5분 컷, 5분 컷. 그러니까 엄마도 경험인 거예요. 맞아요. 첫째를 키워봤던 경험으로 둘째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맘처럼 안 됐던 부분이 결국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는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해왔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학부모님들
부모님들이 사실 학원을 안 보내는 게 가장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학원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느 학원을 보내야 될지가 되게 고민인 게요. 수학학원은 생각보다 단순하거든요. 물론 초등은 뭐 저학년, 고학년 다니는 학원들이 조금 분리가 되어 있지만 영어는 너무 머리가 아파요. 제가 봐도 영어학원은 종류가 도대체 몇 가지지?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이런 아이는 어떤 학원에 가야 돼? 이게 정말 너무나 혼돈스러운 문항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구체적인 초등 영어학원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학부모님이랑 학생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초등 영어학원은 몇 종류라고 인식하고 계시는 게 일반적일까? 원장님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한 분씩 돌아오면서 여쭤보고 싶지만 한눈에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 손으로 숫자를 가볍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초등 영어학원은 몇 종류일까요? 하나 둘 셋. 오, 네. 여기 5종류, 4종류, 2종류, 2종류. 분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답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비전문가다, 그럼 저는 선택을 아예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특히나 초등은 진짜 많거든요. 일단 다 아시는 영유 있죠. 영유에서 일반 학원으로 갈 수도 있고 영유 애프터스쿨을 갈 수도 있고 일반 유치원에서도 하기도 하죠. 근데 제가 학원에 있을 땐 잘 몰랐는데 2학년, 3학년까지는 홈스쿨링을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홈스쿨링 하시는 그 기간이 부모의 지대한 공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가성비를 뽑을 수 있는 최고의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은 초3 정도부터를 학원을 가시는 것 같은데 그때 트라이 하시는 곳이 동네 상가에 원장 직강 써있는 1인 교습소 같은 데들도 많이 가시는 걸 봤어요. 1인 교습 체제이기 때문에 연령이랑은 상관없이 최상위권이나 최하위권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실력을 좀 쌓다가 대형 어학원? 초등 때 가장 많이 하죠. 몇 대장들이 있잖아요. 어학원을 간다는 것 자체가 영어 실력이 기초가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동네 보습학원이 있겠죠. 보습학원에서도 하위 버전들이 있죠. 중고등이 메인으로 가는 입시학원 정도로 볼 것 같아요. 이렇게 고르시면 직관적으로 고르시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초4다 그러면 초중등 학원이 있고 유초등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초등이기 때문에 유초등과 초중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아이가 진학할 학년이 있는 연계성 있는 학원을 선택하시는 게 낫겠죠. 형태보다는 그런 식으로 골라주시면은 아이랑 잘 맞는 학원을 가실 수 있을 거다. 원장님께서 4종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류인가요? 첫 번째는 입시 영어학원과 어학원 이렇게 분류할 것 같아요. 입시학원이라고 하면은 빠르면 3, 4학년 아니면 혹은 5학년부터 영어를 시작을 해서 아이들이 아예 학습식으로 내신 입시에 맞춘 한국어로 영어를 해석하고 배우는 그런 형태의 입시학원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학원 같은 경우는 여기서 또 두 가지가 나뉘는 것 같아요. 어학원 중에서도 그래도 선행을 한 친구다 하면 읽기와 쓰기 중심으로 하는 어학원이 있고 우리 아이는 아직 숙제하기도 힘들고 글 읽거나 이런 거 힘들다 하지만 어학원대로 가고 싶다 하면은 말하기, 듣기 위주로 하는 또 하나의 어학원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어학원인지 입시인지 난 잘 모르겠다 하시면 대형 학원으로 시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대형 학원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낮은 레벨부터 높은 레벨까지 1학년부터 5학년까지 그리고 대형 학원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어학을 시작할지 입시를 시작할지 모르겠다 하시면 일단 대형 학원에서 안전하게 시작을 하시다가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계속 대형을 갈지 아니면 아까 김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는 조금 더 원장님이 케어해주는 소형 학원이 맞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큰 가지는 결국에는 두 개인 것 같아요. 어학원이냐, 보습학원이냐. 말씀 쭉 들어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사실 필요한 거는 지금 우리 아이의 이 시기에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인 것 같아요. 그걸 알아야 거기에 맞는 학원을 골라서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들도 오늘 나눠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영어학원의 종류는 이 정도다라고 이해를 하셨을 테니까 부모님들이 그럼 초등 영어학원을 보내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어떤 고민이 드시는지 첫 번째 케이스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영어를 정말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다. 영어에 한이 맺힌 학부모님들이 하도 많으셔가지고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 정말 많으시잖아요. 근데 맘카페나 옆집 엄마 얘기를 들어보면 미취학부터 초등까지 영어학원에 정석 코스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 잘못 들으면 정말 그런 데를 우리 아이가 발을 못 디디면 그걸 올라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까지 드실 것 같은데 그런 게 실제 하나요? 이거 너무 궁금하거든요. 제가 채널 운영하면서 전국의 학부모님들이 그냥 모호하게 생각하시는 그 정석 코스가 진짜 있으신 것 같아요. 약간 모범 답안처럼 학원 트랙이란 말을 쓰시면서 학원 트랙을 탈 수 있냐 없냐가 상위권이냐 아니냐의 기준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아이에게 맞는 코스가 가장 좋은 코스인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런 아이도 있고 저런 아이도 있고 평균 아이들, 빠른 아이들, 늦은 아이들 너무 다양해요. 그거를 어떤 정석 코스로 하기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직에 다들 계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이 부분이 되게 궁금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은 영어의 체질 만드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듣는 거와 보는 걸로 시작을 하면서 단어를 몇 개 외우냐, 선행 중요한 것보다는 그 체질, 그 다음에 정말 즐거움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이게 결국엔 깔때기처럼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을 키우신다라는 전제를 하면 입시를 아무도 피해 갈 수 없을 거고, 대한민국만큼 학부모님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이 12년의 방점을 딱 찍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게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해낸 한국의 아이들이 정말 글로벌 리더들이 곳곳에 있잖아요. 잘못된 거라는 생각은 안 하는데 그 색깔이 바뀌는 시점들이 문법이라는 구조라는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어머님들이 고민하시는 이유가 그거인 것 같아요. 이게 언어적으로 맞는데 어학원 커리큘럼 너무 좋고 원서 리딩도 너무 좋고 비문학 당연히 읽어야 되고 아이들이 정보를 취합하고 듣는 것들은 결국엔 비문학력인데 원서로만은 그걸 다 채울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원서는 픽션이 더 많고 비문학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고민을 하실 거고 그걸 해석하는 능력은 정확도인데 정확도를 하려면 정확하게 언어를 이해해야 되고 어휘를 알아야 되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색깔이 바뀌는 지점이 어떤 친구는 중학교 1학년이 될 수도 있고 중2가 될 수도 있고 초5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어머님들의 결정, 아이의 캐파의 결정이 될 것 같고 학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모호한 거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구조를 보게끔 해석을 시키고 구조 독해를 하고 주어를 찾는데 거기에서 문법적인 용어는 배제를 하고 최대한 안 시킨다 이런 학원을 봤거든요. 최근에 봤던 학원들 중에서 와 어떻게 저게 말이 되지? 초등은 그런 경우 꽤 있죠. 예, 그러니까 일부러 안 시키시는데 구조는 주어가 어디에 있어? 동사가 뭐야라는 걸 찾으신대요. 심사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이 되어야 문장의 구조를 볼 수 있는데 이것과 이것이 다르게 가는 어머님들 되게 헷갈리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학원의 색깔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근데 방향은 다 입시에서 영어 때문에 도움을 받고 싶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영어의 시간을 많이 들이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걸 반대로 내려오면 조금 더 준비를 지혜롭게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시는 게 효율적인 공부 방법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원장님 말씀을 딱 대변하는 저희 채널 구독자 중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써주셨어요. 너무 이거는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는데 초등은 너무 쉽고 중학영어는 온통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문법이고 고등 영어는 갑자기 어려워지는 지문 폭탄이고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이런 댓글을 써주셨는데 저는 초등학교 어머님들께 중등 내신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중등 내신도 요즘에는 꽤 어려워졌어요. 옛날처럼 암기만으로 절대 풀 수는 없고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봐요. 상당히 논리력을 요하는 수능형의 문제들도 다양한 시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등의 내신을 잘 받았다고 해서 고등의 내신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건 너무 다 잘 아실 거고 초등의 고학년도 그런 준비를 같이 하실 수 있게끔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는 기관을 찾아보시고 그런 학습법을 어머님들이 집에서도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다 아실 거라 그러는데 진짜 모르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첫째를 키울 때 중학교 올라가서 A등급 맞으면 잘하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90점, 95점이라도 좀 다르지만 좀 100점 안에서 많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중등 교육과정이랑 고등교육 목표가 달라서 그런 것 같겠지만 그래도 실제 맞닥뜨리는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그 끝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를 지금도 부모님들께서 막연하게 듣지 마시고 결국 공부란 게 그거잖아요. 남겨진 시간에 끝에 목표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시간을 쪼개서 그 준비하는 거잖아요. 또 다른 과목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미리 좀 아는 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이 레벨 테스트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레벨 테스트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궁금증도 꽤나 있으신데 일단 레벨 테스트는 상술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학원 안 보내도 잘만 활용하면 좋다 이런 얘기들도 꽤 있어서 이거를 학원을 실제로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입장에서 진짜 레벨 테스트 믿을만 한 건지 그리고 학원 안 보내면서 테스트만 봐도 괜찮은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법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왠지 좀 미안한 느낌? 어떤가요, 대표님? 실제 처음에는 왜 테스트만 보시지?
있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어머님께서 4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시면서 처음에는 집에서 시키는데 언제쯤 보내시려고 하나 했는데 거의 마지막쯤 가서는 저희 원장님께서 상담을 해주셨대요. 집에서는 이렇게 하더라. 이제 앞면이 익으니까 설명해도 자주 오세요. 그냥 수준이 궁금하셨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댁에서 시키는데 체크하고 싶잖아요. 다른 학원도 가볼 수 있겠죠. 저희 학원 통파잖아요. 분명히 또 대치 같은 데 가서 방학 때 보시거든요. 필요하면 그런 걸로 인해서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리고 레벨 테스트라는 게 한 번에 아이를 딱 규정짓는 게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근데 레벨 테스트를 보는 목적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학원 입장에서는 정해진 커리큘럼이 있으니까 이 아이가 어디에 들어가면은 적응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맞은 반배정을 위해서 특히나 학원의 커리큘럼이 돌아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아이가 딱 끼어 들어가는 건데 운이 좋으면 딱 맞는데 그게 아이를 위해서 기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되면은 대부분은 보수적으로 반배정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들어와서 아이가 잘하면 그때 레벨을 올려주면 아이도 효능감도 생기고 기분 좋고 할 텐데 처음에 어머님들께서는 아무래도 레벨을 좀 높게 받고 싶잖아요. 물론 어떤 아이들은 좀 높게 해서 트레이닝 하면서 그러면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어려우면 아이들이 영어를 거부하거든요. 약간 앞서가려고 하다가 영어가 싫어지는 중간에 레벨을 낮추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아이를 위해서도 학원에 중간에 레벨을 올리는 시스템이 가능한지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안 내려보내고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레벨 테스트는 사실은 그런 학원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그런 거에는 어머님들께서 그런가 보다 하시고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속도만 강조한다거나 진도만 강조한다거나 수학에서는 더 그럴 텐데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은 레벨 테스트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이가 잘 다니고 있다고 하면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상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친구의 문제점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모든 친구들은 다 문제점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러면 시험 본 학원에서는 어떻게든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공략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아이들 많이 없잖아요. 일부러 받으려고 높은 반에 넣어서 무리하게 하는 학원들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진짜 아이들만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자체 테스트보다는 공식력 있는 테스트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이 있잖아요. 원서 쪽이면 SR이나 르네상스도 있고 한국에서 멜트나 이런 것처럼 학원 자체 테스트보다는 공식적인 테스트를 보는 곳이 더 믿을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학원을 보내다 보면 사실 과제량이 많은 학원들도 있어요. 아이들의 역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제에 치여가지고 너무 정신을 못 차리는 아이들도 종종 발생을 하면 학부모님들이 되게 걱정이 많으시니까 가장 적절한 영어 학원의 과제량 어느 정도일까요? 뭘 체크하셔야 되냐면은 실제 양이 많은 거냐,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양이 적절한데 왜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그러면 아이의 공부의 몰입도, 집중도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보셔야 되고 둘 다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 목적이 뭐냐, 이 과제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 2시간씩 주 3회 수업을 한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수업 시간에서 길게 맥시멈은 50% 정도가 학습의 시간, 저학년이다라면 30%가 가장 적절한 과제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초등영어학원에 원어민 선생님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꼭 있는 곳을 보내야 되는 건지 없어도 괜찮은 건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결국에는 학원 강사의 역량은 수업은 물론이거니와 아이들의 라포 형성이라거나 부모님과의 소통, 꼼꼼하게 관리하는 거 이게 다 필요한데 유창성만 있다고 하면 저는 채용 안 할 것 같거든요. 장점이 있죠. 저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에 대한 막연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을 없애주기 또 재밌으시잖아요. 이렇게 영어를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발음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다만 보통은 저학년 때는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게 괜찮은데 기껏해야 일주일에 한 5시간, 6시간 정도를 투자해야 되고 심지어 정확도를 높여야 되는 이런 친구들한테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등 시기를 겪으면서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사실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이가 그다지 영어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도 굳이 강조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을 때가 오잖아요. 고학년 때 시작해도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저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제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그러니까 중1 겨울방학인 거죠. 그때 왔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소위 말하는 노베이스였어요. 알파벳만 알고 심지어 파닉스도 잘 안 됐던 기억이에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영어는 2등급이 나왔어요. 영유를 했던 친구들이 10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시작했는데 똑같은 결과다라고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절대적인 시간은 동일하게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비단 10년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논리력도 발달되고 암기력도 당연히 더 좋아지고 이해력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늦게 시작한다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는 아닌 것 같고요. 대신에 필요성이 느껴지니까 동기부여가 확 됐어요. 그래서 엄청난 시간을 영어에 투자를 초반에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결과까지 있어서 아이가 좀 늦었다, 너무 걱정된다라고 하셔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지금이 제일 빠르다. 그리고 제일 젊다. 이런 거요. 그런 것들을 적용하셨을 때 비관적으로 보실 건 없다. 다만 지금 바로 시작해야 된다. 늦게 시작해도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는 맞아요. 편이에요. 좋은 환경과 모든 여건이 다 허락을 해서 좋은 트랙을 타서 공부를 하면 좋지만 사실 전국 단위를 보자면은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아마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이 아이들이 다 실패를 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늦었으면 늦었는 대로 아이에 맞춰서 방법을 찾아서 하는 거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이나 부모님들이 하셔야 되는 역할은 아이에 맞춰서 그 맞춤 교육을 찾아주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학년 때 어느 학원을 보내야 되냐. 학부모님들 중에는 저도 고학년 되면 중등부가 있는 학원으로 옮겨야 된다. 이게 맞나요? 초중고가 있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중학교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 지금 학원에서 중등과 고등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내다보고 지금 아이가 배우는 커리큘럼에도 녹아져 있느냐, 이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단어를 외우는데 영한만 읽어요. 그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학원의 대표적인 예일 것 같아요. 특히 고등에서 필요한 어휘력은 표제어 플러스 동의어는 물론이고 반의어, 그 다음에 프리픽스 같은 것들도 파생을 엄청 시켜야 된단 말이죠. 파생이라는 의미가 빈칸에서 동사 자리냐 명사 자리냐 단어 하나를 가지고 모든 품사까지도 파생을 시킬 수 있는 정도의 어휘력을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 고등학교 때 못하거든요. 사실은 고등학교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어를 외우고 있는 친구들 중에 1등급은 별로 없어요. 물론 내신 때는 범위라는 게 있으니까 인텐시브하게 하지만 평상시에 이렇게 단어 테스트를 보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친구들은 1등급 최상위권 친구들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오케이. 하지만 이게 아니네? 라고 한다면 준비를 시키시는 게 맞다. 그러면 영어 학원을 보냈는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지지부진하고 지금 레벨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경우가 생기시잖아요. 이럴 때 단호하게 학원을 끊는 게 맞다라고 보시나요? 근데 영어라는 게 계속 눈에 보이게 늘진 않잖아요. 계단식이기도 하고 그 이유보다는 아이가 영어에 거부감이 심해질 때 그러면은 단호하게 끊어야 될 수 있다. 물론 그것도 아이의 공부 근육에 따라 다르겠죠. 공부 근육이 별게 아니거든요. 약속을 잘 지키는 거, 그런 것들을 조금씩 늘려주는 거, 그거에서 좋은 피드백을 받는 거, 이러면은 아이들은 누구보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부모님의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절대로 피해야 될 영어 학원도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들이 보시기에 저 학원은 너무 양심 없다. 저는 철학이라든가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학원은 사실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남들 가니까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여진이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하는 공부가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책임질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원장이 끌고 가는가, 이런 부분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어머님들 상담 가시면 많이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한테 꿀팁을 좀 드리면 제가 어디 레벨 테스트 보고 오시라고 시켜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물어봐야 돼요? 이러셔요. 가서 뭘 보고 오셔야 되는지 몰라요. 초등 영어 학원의 핵심은 첫째도 관리, 두 번째도 관리가 정말 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관리가 잘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시스템 안에 그게 어떻게 들어가 있나를 물어보셔야 돼요. 오늘 시험 못 봤어요. 단어 시험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세요? 그러면 선생님들 성실하셔서 잘 챙기셔요. 그냥 제 테스트 봐. 이게 아니라 제 테스트를 시스템상으로 어떻게 시킬 거냐, 클리닝 룸이 있냐, 조교가 있냐, 어떻게 점수를 매길 거냐, 그 기준들, 이런 명확한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원장님 또는 지도하시는 선생님이랑 반드시 대화를 해보셔야 돼요. 상담을 얼마나 자주 해주는지, 그 다음에 학습복을 매일 보내주는지,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객관적인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잘한 친구들한테 보상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 시스템이 있는지, 못한 친구들한테 줄 수 있는 페널티가 있는지, 이런 것도 다 그 학원의 관리 시스템에 녹여져 있었나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없이 그냥 많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다가 그냥 반도 합치고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학원들이 정말 너무 많잖아요, 사실. 1학년이 6학년이랑 같이 수업하는 학원을 갔어요. 말씀 나온 김에 영어가 무학년제잖아요. 그러면 몇 학년까지 섞이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한 학년 5학년, 6학년식으로 한 1년. 맥스. 1에서 2. 네. 맥스가 2. 네, 맞아요. 그 이상 하면 안 받았는 게 3, 4, 5 이런 게 제일 최악인 것 같아요. 맞아요. 3, 5 네. 진짜. 5학년 갔다 온 어머니한테 들어보면 거기 원장님 그랬대요. 괜찮다고. 형들이랑 누나들이랑 배우면 그 친구들의 생각을 얘가 받아먹고 있어 더 좋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친구 2학년인데 5학년이랑 이런 거. 노코멘트 할게. 마지막으로 학원을 보내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보내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뭐 경제적인 이유이든 아니면 보낼 학원이 없든 간에. 그러면
집에서 학원을 보내는 것 못지않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꿀팁이 혹시 있지 않을까? 원장님도 전문가시니까 한 가지씩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요즘에 온라인 학습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사실 아이들이 이미 온라인으로 책도 읽고 수업도 하고 AI랑 스피킹도 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셔도 집에서 홈스쿨링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다만 읽기라고 한다면 그래도 가능하면 온라인보다는 종이책을 읽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자기주도적 습관을 들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아이한테 엄청난 양식이 아니어도 되니까 너가 오늘 할 거 그냥 빈 종이에 적고 옆에 네모칸을 그려봐. 그리고 너가 오늘 한 거에 대해서 체크 하는 습관을 들여봐. 양도 정해보고 그런 습관을 들여주면 요즘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어하고 리스닝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온라인은 사실 진짜 활용하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학원 이상의 효과를 매일 집에서 충분히 가져오실 수 있는데, 조금 더 애드하자면은 단어를 학습시키실 거 아니에요, 집에서 어머님들이. 단어는 오늘 봤다? 그럼 주말에 한 번, 혹은 마지막 주는 이번 달에 배웠던 거 한 번,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리스닝 같은 경우는 매일 듣기가 가장 좋기는 해요. 그런데 듣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들었나? 아니면 그냥 앉아있는 건가? 이걸 잘 모르세요. 그랬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딕테이션을 시키시는 거가 되게 좋은데, 딕테이션 하는 방법도 지켜보시면은 아이들이 듣는 것만 쓰거든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연음인 전치사를 빠졌는지 아니는지, 그거의 과거형을 썼는지 아니는지, 그것도 스펠을 정확하게 썼는지 아니는지, 그런 것까지 점검을 하시면 집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는 구독자님, 어머님들은 아마 딕테이션 이게 뭔지 궁금하실 텐데 받아쓰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학원에서는 사실 리스닝을 받아쓰기 진짜 많이 시켜요. 근데 집에서 안 하는 공부 진짜 다른 거 하나 꼽아라 그러면 리스닝과 에세이 쓰기, 이 두 개일 거예요. 근데 리스닝 같은 경우는 지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운드를 캐치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듣기 훈련이에요. yes, no 할 때 no가 아니라 알다, no 하는 거를 받아 적어서 그 의미를 인지하는 훈련인데, 시중에 베스트셀러 딕테이션 쓰시면 되고요. 네, 다 다른 영역보다는 진도 부분에서는 조금 슬로우하게 가주셔도 나쁘지 않다. 잘 말씀해 주셔서 내용보다는 시간을 꼭 정해라. 왜냐면 학원에서는 결석하면 교실에 또 연락 오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그냥 하시다가 오늘 너무 피곤해. 그럼 오늘 하실까? 이런 유혹이 있다는 말이에요. 학원 우리가 다닐 때는 결석하면 보강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집은 보강이 없잖아요. 맞아요. 자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꾸준한 게 중요하다. 홈스쿨 참여할 때 너무 과도하게 나가지 말라. 그 전보다 조금씩 늘려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원장님의 꿀팁들을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서 들은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요 질문 하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영어교육 전문가이자 사실 선배 부모로서 우리 아이를 다시 처음부터 영어 공부를 세팅을 한다면 나는 이것부터 하겠다라고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지나온 시간 속에서 좀 후회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거를 한마디씩만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아이랑 그때 책을 더 많이 읽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도 아이가 저랑 같이 읽었던 책들을 기억을 하고, 그런 거 보면 그때 아이의 영어 정서가 진짜 중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크니까 제가 읽어줄 수가 없는 시간이 돼버려서 오히려 그 시간이 되게 그리운 거예요. 딱 한 가지라면 그거일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실패했다 그랬잖아요. 책 읽히는 거를.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제일 하고 싶은데 과거로 들어가면 또 내가 할 수 있을까? 책을 읽어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맨날 뭐 밤늦게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또 그렇다고 뭐 와이프한테만 시키기에도 그렇고, 결국에는 학원을 안 다녔는데 가끔씩 레벨이 확 높게 나오는 애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책 읽는 아이들이에요. 다. 대신에 아이들마다 그릇이 다를 테니 우리 아이가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너무나 실망하지 마시고 따뜻한 눈빛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초등부 학원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 좀 초등학생이고 아이들의 10년, 15년 뒤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급변하는 시대에 누구 하나 정확한 대안을 주진 못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어른이건 아이든지 간에 하루의 시간 중에서 90%는 본업에 집중하고 최소한 10%, 아이들은 학생이니까 보수적으로 한 5%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결국에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해서 언제 사람들이 행복하고 언제 힘든지 문제인식을 하고, 그 문제 해결을 할 때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결국에 AI 시대에는 판단할 수 있는 아이가 돼야 된다. 판단하려면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이 생기려면은 자기 직접 경험, 간접 경험, 그런 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르잖아요, 패러다임이.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따뜻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초3에 받아서 고1에 졸업시킨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지금 대학교 3학년이에요. 서울공대 3학년에 재학 중인데, 얘가 하는 말이
자기 아직도 영어 교양 과목도 들어가기 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수한 아이들도 영어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초등 때가 그래도 가장 시간이 많을 때이기 때문에 최대한 영어에 대한 노출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영어가 사실 대입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살면서 쓸 수 있는 자산으로 가져가려면 아무래도 자신감, 흥미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자면 영어 원서 읽기, 애니메이션 이런 거 너무 진부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가장 현실적으로 하실 수 있는 아주 직관적인 방법들이에요. 근데 영어 원서 같은 경우 피어서 단어 한 페이지 두세 개 모르면 그냥 덮고 안 읽고 하니까 그냥 더 쉽게는 애니메이션 시청 즐겁게 하고 흥미 위주로 자신감 심어주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준비했던 이게 있었는데 이렇게 듣다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냥 할게요. Garbage in, garbage out. Quality in, quality out. 이거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 어머님들한테는 쓰레기가 들어가면 중고등에 쓰레기가 나오는 건가? 이런 생각이 지금 문득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 좋은 퀄리티의 뭐 원서 리딩이든지 혹은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아이에 맞는 어머니 철학과 또 세상이 원하는 방향의 교육을 하면 분명히 그게 중고등 때 나올 거고 그게 성인이 돼서도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맥락에서는 지금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런 마인드로 열린 질문들도 더 많이 할 것 같고 true false 찾는 것보다 추론 문제, 리즈닝 제대로 하냐 이거보다 조금 틀리더라도 열린 질문들을 더 많이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정말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대단한 말씀들을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야 저희가 보람 있게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 아닐까요? 런웨이가 바로 그런 코너입니다. 다양한 교육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앞으로도 런웨이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런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원장님들 좋은 기회에 또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